안녕하세요. 네,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얘기 또 드리는데요. 어, 원래 이제 노화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는 골격하고 연부 조직 또 연부 조직이 이제 레이어 구조로 돼 있죠. 이 각각 성질이 다른 레이어 연부 조직이 그 연부 조직과 연부 조직이 서로 젊었을 때는 딱 달라붙어 있어요. 밀착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느슨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느슨해지죠. 그렇게 느슨해진 조직과 골격이 딱 이렇게 일었으니까 그 느슨해진 파트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골격과 조직이 느슨해지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안 시술은 다 이 느슨해진 부분을 다시 밀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필러죠.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조직과 조직 사이 또 조직과 골격 사이에 들어가서 양쪽을 압박을 하니까 이전에 느슨해졌던 부분이 다시 밀착되는 효과가 있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사라지기도 해. 시술도 간단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필러 시술이 굉장히 인기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많이 하면 얼굴 자체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뭐 그것도 사실은 다시 줄이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중에 동안 시술 중에 하나이죠.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수술하다 보니까 녹는 필러로 알려진 이 필러가 수술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수술하는 데 있더라. 마치 이렇게 몽우리처럼 또는 뭐 개구리 알처럼 있더라라는 영상을 올려서 이게 논란이 아주 크게 된 적이 있어요. 과연 녹는 필러가 정말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경과를 겪으면서 어떤 문제 또는 그냥 놔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걸 일단 이 녹는 필러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경과를 겪는지 김학영 원장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녹는 필러들은 모두 하이알루론산 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알루론산 필러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하이알루로니데이스라는 분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녹습니다. 우리 필러에 포함된 하이알루론산 성분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이 물과 이산화탄소는 혈류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아니면은 완전히 대사되지 않은 작은 하이알루론산 조각들은 간과 신장을 통해 직접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요인도 필러 흡수와 관련이 있는데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곳 그리고 압력이 높은 곳의 필러는 확산되면서 체내의 흡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필러 자체의 특성, 즉 크로스 링킹이라고 해서 필러 분자들의 결합 정도가 높을수록 필러의 흡수가 덜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러 시술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을 드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필러의 경과가 어떻게 되냐? 주름 필러랑 볼륨 필러랑 조금 경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곳은 대부분 주름 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목이나 얼굴에 목이나 얼굴 피부에 얇은 주름을 피는 필러들은 필연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얕게 소량 놓게 됩니다. 이마주름이라든지 미간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 아니면 입가주름, 목주름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위는 움직임에 의해서 필러가 얇게 펴지게 되고 이는 체내에 있는 하이알루론산 분해 효소가 있는 정상 조직과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서 금방 분해되는 경과를 밟습니다. 반면에 볼륨 필러는 한 곳에 많은 양이 존재하면서 볼륨을 주어야 하고 우리 얼굴에 볼륨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움직임이 적은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마, 관자, 콧대, 앞광대, 턱 등의 볼륨 필러를 많이 주입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적은 곳에서 한 곳에 많은 양의 필러가 존재를 하면 필러 내부의 중앙 부분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서 하이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매우 늦게 만나게 되고 녹지 않고 오랫동안 체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필러를 하나의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인체와 필러 사이에 분리해주는 섬유 조직 캡슐이 형성이 됩니다. 이 캡슐은 흉터와 같은 콜라겐 성분인 거고 이 캡슐 때문에 필러는 몸의 정상 조직과 더 분리가 되고 더 녹지 않게 만들어 생각보다 볼륨 필러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게 우리가 가슴 성형 수술이나 코 성형 시 실리콘 주위에 생기는 캡슐이 있는데요. 볼륨을 주는 실리콘이라는 점에서 필러랑 비슷하고요.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하면 보형물이라는 이물질을 몸의 정상 조직과 분리해주는 이런 캡슐 조직이 형성되게 되고 이는 정상 조직과 이물질을 분리해 주어서 이물질을 안정적으로 몸속에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녹는 필러를 녹였을 때 완전히 녹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 이런 캡슐 조직이 남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러랑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필러 캡슐 복합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놔서 필러 성분을 다 녹였어도 이렇게 캡슐 부분이 남기 때문에 필러가 다 녹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필러의 성분은 녹이자마자 필러의 성분은 다 녹지만 필러 캡슐 복합체에 캡슐이 남아서 다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캡슐들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녹는 필러 보통 뭐 1년 내지 2년 정도 가요. 옛날에 1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 아까 크로스링킹 그 하이알루론산 분자 간에 또 다른 그 크로스링킹이 있는 제품들은 조금 더 흡수가 느리고 그게 없는 제품들은 흡수가 빨라요. 사실은 녹는 필러라는 것 자체가 녹으니까 효과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녹으니까 효과가 금방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녹지 않는 필러 없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녹지 않는 필러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팔자주름 같은 데다 필러를 넣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필러가 그대로 있더라도 팔자주름이 다시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 같은 곳에는 가급적이면 사실은 이 녹는 필러가 좋은 거죠. 그 역할을 마치고는 녹아서 없어져 줘야지만 다음 주름을 또 시술할 때 또 필러를 넣어서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코 필러 많이 하시는데요. 코 필러를 이렇게 이제 콧대서부터 코끝까지 이렇게 넣잖아요. 처음에는 모양이 아주 예뻐요. 그런데 어떤 함정이 있냐 하면 코끝은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 일상생활 중에 많이 만져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움직여지기 때문에 흡수가 빨라요. 반면에 미간 부분은 이 굉장히 안정적인 뼈 사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필러들은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필러 주변에 캡슐이 이렇게 자리 잡게 돼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도 미간은 내려가지 않는, 미간은 낮아지지 않아서 코끝은 약간 뭉툭해지고 미간은 이렇게 오똑해진 상태, 이런 밸런스의 부조화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게 바로 녹는 필러의 그 흡수 정도가 미간과,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과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 비슷한 예로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킨 부스터가 바로 이 캡슐을 이용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그 이물질하고 우리 조직하고를 분리해주는 벽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벽이 바로 캡슐이에요. 그 벽이 바로 흉터 비슷한 콜라겐과 비슷한 콜라겐이 주성분이 되는 캡슐인 건데 요새 이제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녹는 성분의 물질을 주사해 놓으면 피부 밑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주사해 놓으면은 그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그 이물질 주변으로 캡슐 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또 이물질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 없어지는 그런 효과. 그러고 나머지는 그 바로 콜라겐이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서 콜라겐 형성을 하고 그 이물질은 사라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볼륨을 자기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스컬투라 주베룩이죠. 그래서 이 폴리락틱 애시드가 체내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합성 물질이고 체내에는 이게 이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콜라겐 캡슐을 만들고 그 캡슐이 볼륨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필러에서 캡슐이 생기는 것을 역이용해서 스컬투라나 주베룩 같은 처치가 나오는 거죠. 또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물질인 연어의 DNA 성분을 주사해서요. 이물질 반응을 통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그 연어의 DNA는 스스로 사라지는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게 바로 리쥬란이죠. 그러니까 아까 리쥬란이나 주베룩이나 스컬투라나 비슷한 정도인데 그 강도를 조금 차이가 나게 만든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들 하는 스킨 부스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아주 옅은 하얄루론산을 이용해서 물광 주사라는 걸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광 주사는 조금 더 일찍 흡수돼서 조금 효과가 짧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천천히 사라지는 리쥬란이나 또 주베룩 같은 것들이 요즘 다시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요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이물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날 때는 결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주베룩의 부작용을 결절이라고 하는데 결절이라는 게 어려운 한자말인데 그냥 몽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콜라겐이 한 곳에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모여서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생기면은 그걸 개선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사를 놓을 때는 매우 고르게 놔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진짜 이런 시술에 이용할 정도까지의 아주 자연스러운 캡슐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물 반응인데 사실은 이 이물 반응이 이렇게 오지 않고 더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물질 격리 반응 어떻게 보면은 볼륨을 유지하는 필러 시술에서 몸에서 캡슐 형성이라는 이물질 격리 반응을 이용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우리가 시술하는데 필요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하면서 비정상 반응으로 유가종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건강한 이물질인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이물질인 실리콘이나 필러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이물질을 격리하고 분리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섬유성 막을 우리가 캡슐, 아까 말씀드렸던 캡슐이라고 하고, 캡슐은 우리 콜라겐이 포함된 흉살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물질을 공격하는 면역 반응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 차단의 역할을 수행해서 안정적으로 이물질이 몸속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형수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 보형물, 코 보형물 등 주변의 캡슐이라든지 필러 주입 후에 생기는 섬유화, 그리고 이 외에도 인공관절이라든지 치과 임플란트 등이 주변에도 생겨서 안정적으로 이물질이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물질을 격리하는 반응 중에
정상적인 캡슐이 아니라 유가종 글라눌로마라는 것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유가종은 단순히 물리적 격리가 아니고 면역 세포들이 이물질을 계속 공격하는데 제거가 안 되는 경우에 아예 이를 둘러싸서 생겨버리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면역 세포들이 공격해서 잡아먹는데, 일부 균은, 대표적으로 우리 결핵균 같은 것은 면역 세포가 공격해서 제거가 안 되고 그냥 둘러싸 버리는 것입니다.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미용의 영역에서는 우리 이전에 야매로 이물질을 주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매 시술에 의한 이물질은 정상적인 캡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면역 세포로 공격을 해서 캡슐이 아닌 유가종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 한 30년 전에 맞으셨던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받은 야매 시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세포들이 작용을 해서 울퉁불퉁한 유가종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야매 시술로 생긴 유가종은 다른 방법 없이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꼭 야매 시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이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 생긴 경우 방치하면 면역 세포들이 둘러싸면서 유가종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필러를 녹이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유가종이라는 게 사실 어떤 경우에도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 염증의 원인이 그 이물질 또는 새로 주입된 물질인 경우에, 그 물질과 우리 몸하고가 서로 맞지 않아서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보형물, 가슴 보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형물이 잘 삽입이 된 경우에는 그냥 매끈한 캡슐이 생기지만,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형물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형물 주변으로 이런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모여들어서 이 안쪽에 있는 물질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자극을 주지 않는 필러 또는 보형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피막을 형성하지만,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다든지 또는 이상한 물질들 있잖아요. 이상한 물질들이 들어가면 그 물질들을 어찌됐건 처치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런 많은 많은 면역 세포들이 면역 기능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녹는 필러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캡슐은 녹는 필러가 사라진 다음에는 점차 얇아져서 그 기능을 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남아 있더라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하이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주입해서 녹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캡슐들은 이런 문제 있는 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얇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러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유가종으로 가지 않고 단순한 캡슐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캡슐은 녹는 필러가 사라진 다음에는 그 역할을 다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거의 볼륨을 잃는 상황까지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은요. 그렇지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아까 김학영 원장님 말씀했듯이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녹는 필러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녹여버리면 되니까요. 심지어는 녹는 필러에는 유가종이 생겼다 하더라도
녹여주기만 하면 이물질은 없어지는 거니까 유가종이 잠잠해지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단지 유가종을 일으키는 것은 대개는 녹는 필러가 아니라 아까 뭐 그 바세린 또 옛날에 잘못 집어넣은 실리콘 조각 이런 야매 시술에 의해서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녹는 필러들은 충분히 처치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면 필러를 원래 이제 너무 이제 아까 이제 주름 필러가 있고 볼륨 필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필러를 너무 많이 넣은 경우에는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필러, 작동하는 이 주름의 얕은 층에다가 이제 필러를 넣게 되거든요. 근데 필러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렇게 주름은 없어지지만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러를 잘못 넣으면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녹는 필러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이물질이라는 거는 얕은 층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녹일 때는 얕은 층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주입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해주신 질문 네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리님께서 원장님 콧대 필러를 맞으면 이 필러가 퍼지면서 이마 쪽으로 갈 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콧대 필러를 맞아서 이마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력이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이마 필러가 눈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콧대에 있는 필러가 이마로 가는 거는 뭐 흔치 않은 것 같고요. 뭐 굳이 얘기하면 다만 이제 콧대에 놓은 필러들이 대부분 요 미간 쪽에 요 콧대 윗부분 쪽에 좀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금 좀 아바타 같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마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마와 미간에다가 낳잖아요. 콧대로 내려와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다 중력에 의해서 위에 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 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게 우리 얼굴은 이 모양 자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중력의 영향이 적은 뭐 달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달 같은데 가면은 아마 덜 쳐져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느슨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콧대 필러가 위로 올라가는 일은 제 경험으로는 전혀 없고요. 반대로 이 미간이나 이마 쪽에 맞았던 필러가 콧대로 내려와서 야 이거 콧대 필 예전에 시술한 적 있어요. 그러면 전 한 번도 없는데요. 막 이러는데 알고 보면은 미간과 그 이마에다 맞은 필러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께서 안면거상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궁금합니다. 예뻐지고 싶은데 티가 날까 봐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면거상 그쵸, 안면거상 수술하면은 근데 예뻐진 게 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마 이제 수술 흉이라든지 수술의 어떤 절개 흉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습니다. 흉 시간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대신 비포 애프터의 어떤 젊어진 티는 확실히 나는 수술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가 나는 게 아마 그 티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수술한 티가 난다. 그러니까 어색하다. 사실은 모든 성형 수술은 다 어색할 수도 있죠. 근데 안면거상은 그렇지 않은 수술 중에 아주 몇 안 되는 수술이에요. 예, 물론 안면거상도 티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안면거상의 목표는 10년 내지 15년 전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죠. 티가 그냥 옛날의 그 모습, 자기가 익숙했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드는 이 조직이 느슨해진다고 그랬죠. 모든 동안 시술은 밀착이
느슨해진 밀착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써마지 울세라라고 있죠. 써마지나 울세라 이런 것들은 피부 표면에다가 이 피부 표면을 화상을 고르게 입히는 거예요. 써마지는 피부 표면에다가 고주파를 이용해서 화상을 입히는 거고, 울세라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한 5mm 정도 피부 안쪽에다가 화상을 입히는 거죠. 그 피하 조직에다가. 그렇게 화상을 고르게 입히면 화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생성이 되죠. 콜라겐이라는 게 결국 고른 흉터죠. 고른 흉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형성되고 화상에 의해서 볼륨이 줄어들고 다시 콜라겐 행성에 의해서 밀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슨한 조직을 밀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필러도 밀착을 시키는 거고 울세라 써마지도 밀착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울세라 써마지는 피부 표면에서, 그러니까 이 조직에, 이게 두꺼운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피부가 딱딱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밀착은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딱딱해지거든요. 모든 밀착. 이게 탄력을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탄력을 회복하는 동안은 없어요. 그냥 이게 밀착을 시키기 때문에 압박이 되고 그래서 조직이 좀 이전보다 느슨한 조직이 딱딱해지는 거죠. 표면이 딱딱해지니까 얼굴 표정이 약간 어색해지는 현상이 너무 과하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면거상은, 그러니까 현대 안면거상, 옛날 안면거상은 피부를 당겨줬던 거 맞아요. 근데 현대 안면거상은 조직의 깊은 층, 느슨해진 조직의 깊은 층을 따로 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마스층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스마스층을 아래 위로 다 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스마스 기법인데 그게 더 발전을 해서 스마스의 아래쪽 부분을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스마스의 아래쪽 부분을. 그리고 피부 쪽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놔두죠. 대부분 안면거상이나 동안 시술을 하고 어색해 보이는 이유는요. 바깥쪽 표면이 번들번들해지거나 또는 굴곡이 생겨서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에요. 그게 모든 동안 시술들이 밀착을 만들고 그래서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얕은 층에 딱딱하게 만들면 그런 표시가 많이 나는 거고, 깊은 층이 딱딱해지면 바깥쪽에는 패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딱딱한 현상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면거상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얘기하는데, 안면거상은 모든 동안 시술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죠. 물론 티가 날 수 있지만 제일 자연스럽고 그 목표는 10년 내지 15년 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하는 써마지나 울세라, 필러, 실리프팅은 밀착을 못 만들어요. 그쵸? 네, 실리프팅은 밀착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울세라, 써마지, 필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밀착을 만드는 건데 상대적으로 얕은 층에서의 밀착이기 때문에 안면거상보다는 부자연스러울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네. 네. 러블리 수진님께서 얼굴 전체 필러 맞았는데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6개월 정도 됐는데 좀 빠진 것 같아서요. 필러도 주기적으로 맞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얼굴 전체 어디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필러의 효과는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효과가 조금 좀 빠진 효과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하셔서 얼굴 속에 있는 필러가 다 없어진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필러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6개월 정도 지나셨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필러를 맞을지 아니면은 이미 맞았던 걸 녹이고 다시 맞을지는 의사 선생님이랑 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개월이 되었다면 아직 물론 변화가 있겠죠. 아까 하얄루론산 분해 효소의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필러가 하얄루론산 효소라는 게 우리 조직에 있는 거고, 필러 중에서는 그 조직과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다 흡수되지는 않죠. 그리고 6개월에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데요. 단 아까 이제 주름을
개선하는 필러인 경우에는요. 6개월 정도 6개월이 지나면은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굉장히 프리하게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또 움직이면서 흡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그렇게 많이 놓지 않거든요. 주름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빠졌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6개월 주기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최소한 한 1년 정도, 필러는 한 1년 정도. 보톡스는 오히려 6개월 정도 꼭 보톡스의 효과를 아주 많이 원하시는 분이라면 6개월 정도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필러는 축적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맞을 경우에는 한 1년 정도의 텀은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미코님께서 필러를 4년 전에 맞았는데요.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필러가 보일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보이나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필러를 얕게 소량으로 넣은 필러면은 사실 초음파에서 조금 확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막 턱이라든지 이마라든지 아니면은 앞광대라든지 이렇게 조금 볼륨을 주기 위해서 좀 어느 뭉터기로 이렇게 넣어놓은 필러라면은 초음파로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년이 지나도. 근데 이제 보이셔야 되는 건지 보이면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의학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볼륨을 넣기 위한 필러는 4년 지났어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얼굴에 초음파를 할 일은 거의 없죠.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얼굴에서 사실 구조물을 확인할 때는 되게 CT를 많이 찍거나 뭐 더 중요할 때는 MRI를 하기도 하죠. 네. 네. 딸기님께서 제가 볼페임이 심해서 주베룩 시술을 받을까 하고 상담을 받아보니 페임은 볼 필러를 맞는 게 효과가 좋다고 추천을 하시는데 필러는 나중에 남아서 섬유화가 될 수 있고 울퉁불퉁해진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볼 쪽에는 안 맞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볼페임 보통 여기 이제 패인 거를 볼페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볼페임을 좀 채우는 필러라든지 뭘 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처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질 않고 그냥 다만 나이가 있으셔서 생기신 볼페임은 보통 리프팅으로 좀 해결을 해드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렇고 일단 질문의 요를 보면은 필러는 넣으면은 뭐 섬유화가 돼서 울퉁불퉁해진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뭐 맞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주베룩 시술이 오히려 섬유화를 유도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섬유화가 문제가 된다면은 오히려 주베룩 시술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필러를 넣으면은 볼페인 부분이 울퉁불퉁해진다. 그거는 뭐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주베룩이 바로 그 섬유화를 이용한 시술이 주베룩이에요.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주베룩을 시술할 때 섬유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걸 훨씬 더 고르게 주사를 하겠죠. 근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볼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볼륨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굴곡이 있게 시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녹는 필러는 울퉁불퉁해졌을 때 녹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베룩의 경우에는 녹일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완화가 되는데 주베룩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주베룩 시술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실 조금 더 필러가 그 인간의 컨트롤 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 녹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늘 수도 있어. 그런데 주베룩 시술은 그 섬유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컨트롤 그러니까 그 조절하는 정도가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뭐 주베룩은 사실은 볼페임 자체에 대한 효과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륨이 적을 때 그 사실 이제 주베룩과 비슷한 시술이 스컬트라인데 스컬트라의 목적이 원래 아시죠? 그 미국의 그 저기 미국에서 그 HIV 그 에이즈 환자들이 이렇게 얼굴이 살이 워낙 없고 그런 사람들 지방 주입을 해주려고 그래도 온 몸에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 스컬트라를 이용해서 볼 주변에다가 주사를 그 스컬트라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섬유화 반응을 통해서 그 이 볼이 이렇게 쑥 들어간 느낌이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컬트라를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되지만 되게 사실 컨트롤이 더 쉬운 거는 필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귤씨님께서 무턱이라 턱 필러를 맞았는데 저녁에 몸살 기운이 있더니 필러 맞은 부위가 부으면서 이물감이 좀 만져지는 것 같은데요. 필러 부작용이랑 감기랑은 상관없을까요? 뭐 전 네. 감기랑 필러 염증이랑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필러 자체에 어떤 붓기라든지 발적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확인 받고 부작용이 생기셨으면은 녹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기랑의 연관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죠. 네. 아니 그거 뭐냐면 필러 맞아서 염증이 생기고 유가종이 생기면은 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염증이 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필러를 맞았는데 그날 저녁에 몸살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필러를 맞았는데 그 염증이 그날 저녁에 그렇게 난리가 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거 만약에 필러가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염증이 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건 세균이 자라난다는 건데 세균이 자라나려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 턱 필러 맞았는데 몸살 기운이 있었어? 그게 턱 필러의 영향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뭘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물감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그 감기 기운하고 몸살 기운하고 필러 부작용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PLPL 공구님께서 이마에 볼륨이 없어서 필러를 맞으려고 하는데 용량은 몇 cc 정도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이마 모양에 따라 다르겠죠. 되게 그냥 조금만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만 맞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볼륨을 주기 위해서는 5개, 6, 7개를 맞기도 합니다. 네.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마 볼륨은 이마에 볼륨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볼륨이 있으면은 반짝거려요. 하이라이트가 생겨. 하이라이트가. 그죠? 예. 이마에. 근데 이제 눈썹이 있고 그 위가 이렇게 살짝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섀도우가 생기고 그 섀도우가 좀 인상이 부드럽지 못한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화장하실 때 그 쉐딩이라고 그러죠. 쉐딩이 뭐냐면 가운데는 하이라이트를 주고 그 옆에다가 약간 섀도우를 주는 거잖아요. 그 쉐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마를 이렇게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로 다 하이라이트를 주시는 분 있나요? 그렇지 않고 요 센터에만 주고 이 옆에는 쉐딩을 주잖아요. 그래도 얼굴도 이렇게 작아 보이고 이렇게 갸름해 보이고. 그러니까 필러 맞는 것도 똑같아요. 필러 맞는 것도 아주 옆에 이렇게 쑥 꺼진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마에 이 센터를 중심으로 맞는 거고 눈썹뼈 위쪽 부분 그리고 너무 위쪽까지 하지 않고 요 정도 부분 눈썹과 이마가 튀어나온 그 사이의 함몰을 개선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안 그러면 바로 그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ET 같은 성형 수술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 이마 이게 볼록하게 만들면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 그냥 성형 중독처럼 여겨진다고.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 수술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 필러만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센터에만 맞아야 되고 그 용량은 아까 김학영 원장님 얘기하는 한 5cc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크죠. 네. 네.
짱아님께서 제가 5년 전에 지방 이식을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꺼져서 다시 지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필러를 맞을까 하는데 지방 맞은 부위에 필러를 맞아도 상관없나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식된 지방은 우리가 그냥 본인의 살과 그냥 이식한 지방이 생착되면은 그냥 본인의 살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러로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반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필러가 있는 데다가 지방 주입을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주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세균 같은 걸 안쪽으로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을 넣을 때 그 정도는 지방이 필러보다는 염증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게 그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필러. 근데 그 안에 필러가 있다 그런데 주사를 그 지방 주입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염증 확률이 일반적으로 다른 필러를 맞지 않은 부분에다가 지방 주입을 했을 때보다는 좀 리스크가 커지는 현상이 생겨요. 예. 뭐 사실은 우리가 그 진짜 무균 수술실에서 깔끔하게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러를 맞으셨고 이전에 그 필러가 필러가 남아 있다 이런 상태에는 그 부분에다 지방 주입을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미간에 필러를 맞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위험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미간에 필러 맞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도 이 눈 근처에 꼭 미간뿐만이 아니라 눈 근처에 필러 놓는 걸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조금 겁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매우 드물고 사실은 빠른 조치를 하면은 뭐 괜찮긴 하는데 당연히 네. 좀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눈 근처에 필러 넣는 것을 뭐 아무리 조심을 해도 뭐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하니까. 물론 가능성이 내가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얘기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히스토리. 그게 저렇게 만든 사람은 이유를 알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혈관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특히 동맥 같은 거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예. 근데 이 안구 뒤쪽에 그 센트럴 그 안구를 공급해 주는 혈관이 있어요. 안구의 뒷뼈 그 망막을 네. 망막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되게 아주 가지가 없어. 그냥 센터야. 딱 하나가 있어. 그래서 거기가 막히면은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다 직접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런 데다가 이제 주로 넣거든요. 이런 데다가.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역류를 했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세게 압박을 하면 이쪽에 있던 필러 또는 그 안쪽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서 이 센트럴 아터리 중앙 그 망막 동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러를 주사할 때는 특히 이제 눈 주변에서 주사를 할 때는 우리 리거지테이션 뒤쪽으로 이렇게 후방으로 이렇게 끌어서 완전히 혈관이 주변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듣진 못해가지고. 그랬어요? 대학병원에. 대학병원에. 네, 안과 교수. 안과 교수. 친구가 있는데. 그래요? 네. 종종 있대요? 종종 전화가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야행님께서 요즘 발바닥이 아픈데 통증이 오십니다. 어떤 과를 가셔야 하나요? 이건 정형외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바닥 통증. 네. 그 다음에 캐시님께서 팔자 주름 쪽에 필러를 맞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필러 맞은 당일에 바로 수영을 해도 될까요? 당일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필러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BDC. BDC님께서 필러도 국산이 있고 수입도 있는데 둘 다 차이가 큰가요? 수입이 무조건 내성이 없다고 하는데 국산 필러는 왜 있나 싶어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성 문제는 제 생각에는 보톡스 문제인 것 같은데 필러에도 뭐 내성이 없죠. 그런 건 없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필러 국산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냥 각 필러의 종류마다 조금 더 시술 부위에 따라서 좀 선호하는 건 있지만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즘은 그런 네. 말이 없지만 옛날에 그 미제가 좋잖아요. 뭐 그런 얘기, 그런 농담이 있었는 건데 사실 사실 이게 퀄리티가 아까 이제 필러가 그 유가종을 형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러운 피막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좋은 보형물의 조건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물도 적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깨끗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수입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국산이 많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져서요. 엄청난 내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내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핸드폰처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스노클링님께서 남자는 필러나 코 성형 모두 여자보다 티가 덜 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살이 두꺼워서 그런가요? 회사를 다녀서 휴가를 많이 낼 수 없는데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코 성형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남자가 티가 덜 난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저는 뭐 사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남자분이 아무래도 뭐 코끝 같은 거 높였을 때 여자분들은 피부가 얇아서 조금 연골이 비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코 성형 실밥은 일주일에 다 뽑고요. 조금 자연스러워지려면 2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반대죠. 반대로 남자들은 필러나 코 성형을 할 때 티가 덜 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상한 수술한 티가 나게 하는 거는 의사가 얼마나 모양을 많이 변화시킨다. 티가 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야, 너 수술한 티 나. 그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어. 너는 너무 지금 예뻐서 수술을 안 하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예뻐라는 뜻이 있을 수가 있고, 야, 너 티나 그러면은 너 수술해서 너무 이상해. 두 가지 완전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티가 난다는 거는. 근데 보통 어쨌든 남자들은 너무 이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너 너무 이상해. 이렇게는 만들면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렇게는 안 하니까 당연히 이제 남자의 경우에 수술은 티가 덜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네. AABB님께서 볼륨 티는 나기 싫은데 볼륨은 만족할 정도로 넣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필러를 얼마나 넣어야 제가 원하는 만큼 가능할까요? 얼굴 전체 넣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보고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 이게 네. 필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은 개수예요. 그렇잖아요. 몇 개가 필요해. 나 이뻐지려면 몇 개가 필요해. 왜냐하면 이게 비용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몇 개가 정말 관심인데 사실은 김학영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딱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좀 달라지는데 당연히 이 시술을 받으신 분은 몇 개가 필요하냐 이게 정말 관심이 많으시겠죠. 네.
네, 이제 큐리안님께서 가교지 없는 물광 주사는 부작용이나 단점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피부 진피에 넣는 어떤 그런 스킨 부스터의 역할을 사실은 리쥬란이라는 것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교 없는 이제 필러 묽은 필러를 얼굴 피부에 이렇게 넣어서 좀 이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예전에 했던 물광 주사인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너무 단점이 뭐냐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게 물광주사에 사용하는 그 필러들이 이제 너무 이제 촘촘히 넣으니까 필러들이 아까 그 접촉면들이 넓어지게 되니까 하얄루론산에 의해서 금방 녹아버리는 거죠. 아까 이게 조금 이렇게 그 뭉태기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오래 버텨주거든요. 근데 그 물광주사라는 거는 아주 진짜 그 가는 바늘을 통해서 조금씩 진짜 그 물방울 정도씩 조금씩 물방울 정도의 볼륨씩 나눠서 넣는 거기 때문에 금방 흡수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